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에서 귀신이 씌어서 주지스님께 부적을 받아오게 되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수능 준비로 지친 고등학교 3학년의 여름 어느 날,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해수욕장은 못 가더라도 어딘가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3이라서 돈도 시간도 없었기에 특별한 경험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동네 뒷산에 있는 흉가의 친구들과 가기로 했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음침하거니와 마을 사람들도 쉬쉬하던 흉가라 밤이 되면 모두들 흉가 주변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 싶지만 당시에는 좋은 생각이라며 친구들과 나름대로 피서갈 준비를 했습니다. 쌀과 라면 그리고 번호와 사진기 등등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저는 친한 친구 2명과 흉가로 갔습니다. 흉가에 가니 굉장히 무서웠지만 흉가를 돌아다녀도 결국 기대하던 건 나오지 않아 긴장을 풀고 친구들과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리는 건너편에 있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계속 들리는 소리. 저희를 제외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흉가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웠고 친구들 역시 들리는 소리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3명이 있으니 귀신이라도 잡을 수 있겠지라는 근거 없는 용기가 생겨났고 조금씩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랜턴으로 부엌을 비췄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들려오는 소리. 다른 방인가 싶어서 뒤돌아서는 찰나 부엌 구석을 비친 랜턴에 너덜너덜한 치맛자락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빛을 조금씩 옮겨가자 저희 눈에 들어온 건 너덜너덜한 소복을 입고 회색빛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저희가 가져온 쌀을 먹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희가 일제히 비명을 질러대자 그제서야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입은 비정상적으로 찢어져 있고 코는 문드러진 채로 없는 데다가 눈은 새하얀 흰자만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 정신없이 흉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거실에서 어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너 라디오 켰니? 그래서 저는 대답했죠. 아니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선 겸연쩍은 표정으로 다시 거실에 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오시더니 라디오를 왜 안 끄냐고 화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콘센트도 안 꼽았다고 해명하자 어머니께서 이상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네, 왜 방에서 자꾸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니?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싶었는데 소리를 줄여도 제 방에서 깔깔하는 여자 웃음소리가 나더랍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역시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밤늦게 일을 마치고 오시는 어머니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너 뭐하는 년이야? 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흥분을 가라앉혀 드렸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제 방 창문을 보니 스탠드 불빛에 비친 창문에 웬 여자가 제 뒤에 서 있더랍니다. 분명 제 방에 저 혼자였는데 불현듯 며칠 전에 흉가에서 겪은 일이 생각났고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며칠 전부터 우리 집 강아지 초롱이가 나만 보면 짖는 게 이상하셨다며 내일 당장 절에 다녀오자고 하셨습니다. 물론 수험 중에 흉가는 왜 가냐고 혼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자주 가는 절에 가서 주지스님께 부적을 몇 장을 받았습니다. 부적을 받자마자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도 초롱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외출하고 오면 언제나 반갑게 마중 나왔었는데 이윽고 부적을 붙이려고 제 방에 들어섰는데 초롱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제가 흉가 갈 때 입었던 티셔츠에 목이 둘둘 말린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옷은 옷장에 넣어두었던 건데 그러고 보니 초롱이가 제 방 옷장을 보고 짖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방에 부엌을 붙이고 얼른 티셔츠를 불태웠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장난으로도 흉가 같은 곳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 여름
고된 수능 준비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에 친구들과 동네 뒷산에 흉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밤에 흉가에서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깨어 부엌에서 쌀을 먹고 있는 너덜너덜한 옷의 여자 귀신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집에서도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붙어있는 여자 귀신의 모습을 봤으며 절에서 부적을 받고 돌아와 흉가에 갔을 때 입었던 옷에 감겨 죽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흉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포의 자취방.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네요. 전 사정상 18살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을 구하려 갈 때 여기저기 다 봤지만 대개 반지 하나. 동네에서 멀찍이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곳뿐이라 어떻게 할지 발을 동동 굴르는데 부동산 측에서 신축 건물이 있는데 보러 가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오케이였고 신축 건물은 학교 시장 등이 끼어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 원룸을 설명해보자면 1층과 2층은 원룸이었고 3층은 신혼부부가 생활하기 적당한 투룸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은 현관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복도시계. 복도 양끝에도 방이 있는 그런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맨 처음 계약한 방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는데 당시 제가 입주할 때만 해도 지은 지 얼마 안 돼. 방 계약자가 저까지 포함해 3명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계약자들은 일하러 밤늦게 들어오기에 집주인께서 아직 위층은 공사가 덜 끝났는데 저녁쯤에 다 퇴근하니 저녁쯤에 그 위층 방불만 꺼달라고 하셨고 당시 전 아직 일자리도 못 얻어서 뒹굴뒹굴 놀던 참이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주 첫째 날 혼자서 3층에 올라가는데 어두컴컴하고 으스스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3층으로 올라가서 각 방마다 불을 끄고 내려가려는데 인부 한 명이 소리소문도 없이 쓱 올라오셔선 제가 끈 불을 하나하나 켜시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직 일이 덜 끝났는데 내가 일찍 끈 건가 싶어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공사하시던 인부분들이 아침에 들어오시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어제 본 그 인부분은 안 보이길래 여쭤보니 어제 7시에 모두 퇴근했는데 라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여기서 약간 낌새가 이상한 걸 알았지만 싼 가격에 넓은 신축 원룸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3일째부터 시작되더군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 물이 찬다던가 제가 키우는 고양이들이 유독 한 곳을 무서워하면서 다가가지도 않고 저 역시 툭하면 가위에 눌리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못해 집주한 아저씨께 물이 자꾸 샌다고 항의를 여러 번 했지만 집주인 아저씨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살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실 뿐이었습니다. 결국엔 마주보는 비의 방으로 이삿짐을 옮겼는데 안방이 들어가자마자 왠지 모르게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 계약이 1년이나 남아서 파기하기도 못하고 해서 그냥 그 방을 썼는데 A방처럼 B방도 물이 줄줄 새기 일쑤였고 가위를 눌리는가 하면 매일 밤마다 위층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에 지치다 못해 윗방을 올라가 봤는데 빈 방이더군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방을 나온 계기가 있었는데 입주한 지 7개월째 되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너무 더워 부엌을 연결하는 문도 열고 창문도 활짝 열고 자는데 고양이들이 소란스러워 보니 부엌을 가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겁에 질린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제가 다른 이웃분한테 실례가 될까봐 부엌 미닫이 문을 닫고 자려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심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나 부엌 쪽을 보니 부엌 미닫이 창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리더군요. 그 순간 잠이 확 달아나서 이불을 덮어쓰고 덜덜 떨고 있는데 혹시 부엌에 자던 고양이가 난동 피우는 건가 싶어서 미닫이 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뒤론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 꼭 사람이 같이 있을 때만 들어가고 잠도 제대로 못 자. 결국 1년도 채 못 채우고 파기하고 어머니가 사는 외가집으로 피신 가듯이 이사를 갔습니다. 만약 그 원룸이 아직도 계약자를 구하고 있다면 2층은 절대 아니라며 맞고 싶군요. 세 번째 이야기, 꿈을 조심해라. 나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데 나랑 어느 정도 친하긴 하지만 나랑 집이 좀 멀어서 좀 서먹서먹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 어쩌다가 나도 시간이 되고 그 친구도 시간이 돼서 어쩌다가 만났지. 근데 친구가 좀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어. 처음엔 친구가 별일 없다고 했는데 잠깐 혼자 머뭇머뭇거리더니 요즘 들어 악몽을 꾼다고 했어. 내가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더니 얼굴이 하얀 기분 나쁜 남자가 자길 쫓아다니는 꿈이라는 거야.
그런 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꾼대. 자기 동네 근처를 계속 그 남자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꿈에서 깨고 나면 다음 날 밤에 꿈에서 깨기 전까지 도망쳤던 그 위치에서 다시 쫓긴다고 했어. 원래 겁이 많은 친구여서 그런지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같은 꿈을 계속 꾸는 게 아닐까 싶었지. 나는 오지랖이 매우 심해서 친구의 불안함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 친구한테 난 겁이 없으니까 네 꿈 대신 꿔줄 수 있어. 내가 대신 꿔줄까?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친구는 내게 그럴 수 있다면 제발 그래달라고 했지. 진짜 울 것 같은 표정이더라고. 내가 친구한테 그런 꿈을 왜 꾸게 되었느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우물쭈물거리면서 대답을 피했어. 뭐 어차피 나는 친구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덜어주려고 대충 맞장구 쳐주는 거니까 그런 건 상관없겠다 싶어서 더 물어보지는 않았지. 난 그 친구한테 갚을 게 있었기 때문에 친구한테 5천 원을 주고 네 꿈을 내가 사겠다는 식으로 말했었던 것 같아. 솔직히 나야 그 친구한테 갚을 게 5천 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친구가 말하길 이 꿈을 사는 건 내가 너한테 어쩌면 목숨을 빚지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 솔직히 여기서 좀 이상했지. 근데 그 당시에는 친구가 그만큼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과장해서 말하나 보다 했지. 암튼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나는 집으로 와서 늦은 새벽에 잠을 청했어. 내 방에는 제법 큰 창문이 하나 있어. 내 침대의 머리맡이 창문 쪽에 바싹 붙어 있고 나는 항상 그렇듯이 창문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지. 근데 그날 밤부터 바로 이상한 꿈을 꾼 거야. 꿈에서 핸드폰으로 막고를 치면서 노래를 듣는데 선풍기를 돌린 건 다리 쪽인데 문득 머리맡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창문 쪽을 쳐다봤지. 근데 이게 웬걸? 웬 하얀 얼굴이 창문 밖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야. 남자인 것 같았어. 근데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 내가 하도 개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하다 싶으면 꿈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 이것도 꿈이겠거니 하고 다시 그 얼굴을 무시하고 맞고를 치고 있었어.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거야. 아니, 저 남정네는 누군데 남의 집 창문 앞에 서 있는 건지. 우리 집 대문을 여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그 높디 높은 울타리는 어떻게 넘어서 우리 집으로 기어들어온 건지 싶었지. 우리 집엔 대문에서부터 강아지가 있고 마당에 강아지가 있는데 심지어 강아지들이 짖지 않은 것도 너무 이상한 거야.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볼까? 하다가 귀찮다 그냥 무시하자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 평소 같으면 이렇게 태평하지 못했을 거야. 아마 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이런 꿈을 친구에게 꿈을 산 그날 이후로 일주일을 연달아 꿨지. 한동안 뭐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친구 꿈을 사서 이렇다는 결론이 나왔어. 친구가 개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꿈에서 봤을 땐 제법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막상 잠에서 깨면 큰 눈, 머리카락이 없는 하얀 얼굴, 빨간 입술밖에 기억이 안 났어. 암튼 계속 같은 꿈을 꾸다가 8월 들어와서 꿈 내용이 조금 바뀌었지. 여전히 나는 노래를 들으며 맞고를 치고 있었고 그 남자는 내 방 창문 너머에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남자가 나한테 문 열어 이러는 거야. 막 날 째려보면서 말이지. 문 열어 이년아 문 열라고 당장 문 열어. 이런 식으로 말했어. 근데 여기서 좀 겁을 먹은 걸 그 남자가 알면 왠지 지는 것 같아서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열어라고 소리를 쳤어. 그러자 그 남자가 방충망에 머리를 쾅쾅쾅 부딪히면서 나한테 쌍욕을 하더라고. 막 죽여버린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데 무서운 건 둘째치고 기분이 나빴어. 혼자 하루 종일 쳐박고 있어봐라 문 열어주나 이러면서 콧방귀를 꼈지. 여기까지가 내 꿈 이야기야. 근데 내 꿈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진국은 여기서부터지. 지금부터 쓰는 이야기는 내 친구의 꿈 이야기야. 나한테 또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왔었지. 얘도 요새 들어 연락이 좀 뜸했던 앤데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하더니 다짜고짜. 너 별일 없지? 몸은 괜찮아? 이건 뭐지? 싶어서 아무 일 없다고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친구가 자기가 꿈을 꾼 게 너무 불길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고 했어. 꿈을 잘 안 꾸는 친구인데 모처럼 꿈을 꿨다고 해. 나무들이 양옆으로 일렬로 늘어서 있고 오른편엔 주택들이 있었다고 했지. 근데 가로등이 없어서 되게 껌껌했는데
계속 걷다 보니 저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보이더라고. 근데 왠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거기 같았다고. 그래서 계속 걷고 있었다고 해. 문득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것 같아서 봤더니 하얀 국화 한 송이였다고 했어. 친구는 누구를 조문하러 가나보다 싶었다고 했지. 계속 걸어가니까 가로등 맞은편에 이 길 끝에 웬 집이 한 채 있었다고 해. 근데 늦은 밤이라서 그런지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순간 친구가 뭐지? 초상집에 불이 왜 꺼져 있지? 초상집이 아닌가? 했었다고 해. 문득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돌아봤더니 가로등 옆에 뭐가 서 있었다고 했어.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더래. 근데 그 사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였다고 했어. 처음엔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건 줄 알고 시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검은색 망토로 목부터 발목 즈음까지 가리고 있었다고 해. 친구가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도 친구를 쳐다봤다고 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팔을 들더니 어디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저기가 네 친구 방이다. 가서 네 친구 깨워서 데리고 나와. 그 친구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해줬는데 순간 머릿속에 내 얼굴이 떠오르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싶었다고 했어. 내 친구가 그 남자한테 누구신데 내 친구를 찾아요? 라고 물었대. 그랬더니 그 남자가 오늘 네 친구냐는 죽을 거야. 내가 죽일 거야 이러더래. 순간 친구가 손에 찝찝함을 느끼고 손을 봤는데 국화꽃에서 시뻘건 피가 뚝뚝 흐르더라고 해. 진짜 이 상황을 도망쳐야겠다 싶어서 그 남자한테 집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갔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말하길 아니야 있어. 저기 있어. 내가 매일 밤 감시하고 있거든. 친구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해. 기분 나쁜 낯선 남자가 막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겁도 났다고 했지. 남자는 자꾸 친구를 재촉하고 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고 해. 근데 갑자기 친구가 걸어온 길 쪽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방울 소리가 들렸대. 어두운 가로수 길 속에 사람 형체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수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네 할머니였다고 해. 할머니가 곱게 한복을 입으시면서 오시는데 무서운 표정을 하고 오시더라는 거야. 나도 그 할머님을 살아 생전에 자주 뵈었기 때문에 아는데 할머니가 풍채가 좀 좋으셨지. 아무튼 그 할머니가 오시더니 남자한테 여기가 어디라고 내 놈이 와 있어. 라면서 호통을 치셨다고 해. 친구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싶었지만 일단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머니 쪽으로 쪼르르르 갔다고 해. 그 이상한 남자는 오늘 저녁 목까지를 비틀 것이다. 라면서 소리쳤대. 그러면서 친구랑 친구의 할머니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자세를 막 취하더래. 할머니가 내 친구를 자기 등 뒤로 숨겨주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뚜벅뚜벅 거리는 소리가 크게 났다는 거야. 이번에는 맞은편 길 끝에서 군복을 입은 남자가 하나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빠더래. 그래서 친구네 아빠다. 이러면서 이 남자가 제 친구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라고 소리쳤다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빠 치고는 좀 젊었다고. 암튼 그 군복 입은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소총으로 남자를 쐈다고 해. 그랬더니 남자가 픽 쓰러지더니 그 군복 입은 우리 아빠를 막 죽일 듯이 노려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온 것들은 모가지를 비틀고 사지를 찢어버려야 해.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야. 그러자 친구의 할머니가 말하길 걔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내 놈 집에 들어간 년은 다른 년이여. 라고 했다고 해. 그러자 되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 남자가 사라졌대. 남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친구의 할머니가 친구한테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군복 입은 남자한테 허리 굽혀 인사를 했지. 군복 입은 남자도 할머니한테 맞인사하고 거기서 꿈에서 깨어났대. 근데 친구의 이 꿈이 되게 소름 끼치는 이유가 이 친구는 우리 집을 온 적이 없어. 누구한테 듣지도 않았다고 해.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 집 들어오는 입구에 오른편에 주택들이 있고 가로등이 없는 가로수길을 지나서 제일 끝에 있는 집을 와야 우리 집이 나오지. 근데 친구는 그걸 꿈으로 꿨던 거야. 그리고 군복 입은 우리 아빠 말인데 사실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돌아가셨어. 내가 아주 어릴 적에 봤던 거라곤 외할아버지 사진 한 장인데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엄마의 아빠인데 우리 아빠를 아주 판박이로 빼닮으셨지. 난 처음에 우리 아빠 젊은 시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다라고 엄마가 말해주셨어. 마지막으로 그 이상한 남자 말인데
내가 친구한테 그림으로 몽타주를 그려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꿈에서 봤던 얼굴이랑 비슷한 이미지였어. 내가 창문 너머로 봤을 때 얼굴만 둥실둥실 떠다닌다고 했던 것은 검은색 천을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해. 그리고 친구한테 내 꿈 이야기를 해주기도 전에 친구가 덧붙인 말이 있었어. 그 남자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게 풍겨져 나오는 기분 탓도 있었겠지만 손목과 발목이 절단이 되어 있었다고 해. 한마디로 발이 없는데 공중에 둥실둥실 떠 있었던 거. 어쨌든 진짜 나처럼 꿈 함부로 사면 안 돼. 네 번째 이야기, 우리 이모는 무당이다. 저는 가위를 단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둘째 이모에게 사람들이 겪는 가위가 진짜 맞는지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가위 눌렸다 귀신을 봤다 하는 대부분이 꿈을 꾸는 걸 가위 눌린 걸로 착각한다고 해요. 인터넷과 이야기 등으로 전해져 오는 귀신의 모습. 둘째 이모가 그래도 가끔은 가위 눌린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에서 들어본 귀신 형상, 신체 여러 군데가 터진 형상 등등 너무 끔찍할 정도라고 해요. 이모는 저에게 절대로 가위에 눌리고 싶다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저냥 살고 귀신에 관심도 가지지 말라고 하네요. 흔히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근처에 온다 하잖아요. 사실이라고 해요. 솔직히 누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장난기가 많은 애들은 거기서 무서운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놀래킨다고 해요. 그리고 분신사바나 혼숨 등 이게 어중간하게 귀신 소환하는 의식 같은 거라는데 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요.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그걸 할 만한 깡는 없어요. 보통 다들 제사 지내시잖아요. 저희 가족 친척들도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 자 지금쯤 오셨겠다 절 드리자 하고 절을 드리고 나면 이제 식사하시게 비켜드리자 하잖아요. 저희 가족은 둘째 이모가 오셨다. 왜 이제 왔어? 맨날 늦어. 음식 식었잖아. 이러시는데 진짜 이게 공포입니다. 그리고 절을 드리고 나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말씀을 듣습니다. 둘째 이모를 통해서 말이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사람 조심하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군입대 하기 전에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고생할 거니까 운동하라고 했죠. 그게 군대일 줄은. 다섯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GOP. 우선 내가 근무했던 곳을 소개부터 할게. 경기도 연천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했고 철책 바로 뒤에서 임무 수행하는 포를 만지는 단계였어. 우리도 GOP를 타고 페바에서 훈련하다가 다시 GOP 타고 여러 개 소대가 돌아가면서 GOP를 탔거든. 어쨌든 귀신 같은 건 믿지도 않고 겁도 없는 편인 내가 소름 돋아서 혼자서 화장실 가기도 거북했던 경험을 말해줄게. GOP에 올라가면 포진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서는데 산속에 포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포대기하는 근무 형식인데 거기서도 기괴한 경험을 몇 번 했어. 페바에서 당직병 근무 설 때 소름이 돋은 경험이야. 당직병이 뭔지는 다들 알지. 밤에 간부들 집 가면 중간부 역할을 하는 직책인데 주간, 야간 나뉘어서 근무를 섰었어. 보통 다른 부대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지만 우리는 껴고지 부대였거든. 그래서 주간 1명, 야간 1명에서 몇 주에서 한두 달까지 고정으로 근무를 섰지. 솔직히 편했어. 사실 껴고지고 독립중대라서 시설이 개똥이었어. 그래서 더 으스스했지. 아무튼 당직병 근무를 서는데 난 나름 에이스였고 짬도 잘 먹어서 근무 시간에 엎드려서 자거나 TV를 보는 일은 없었어. 근무 교대하고 탄이랑 총기 수불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것저것 만들고 내일 계획서 만들고 뭐 이런 걸 했지. 당직병 책상 옆에는 CCTV 병이라고 상황 대기하고 CCTV로 외곽 근무자들 확인해주는 애들이 있어. 얘네도 불침번 마냥 돌아가면서 서는데 그 일이 있던 날은 내 아들 군번애가 근무를 서고 있어. 바로 옆에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서니까 둘이 초콜릿도 까먹고 커피도 타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 그러다가 얘가 근무 시간이 끝나갈 때쯤 지 근무 끝나고 담배 한 대 피자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근무교대 다녀온 애들 총이랑 탄 확인하고 애들이 들어가는 거 보니 후번 근무자가 왔어. 이제 담배 피러 가자 했더니 아들 군번애가 똥이 급하다고 얼른 싸고 담배 피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별 생각 없이 옆에 후번 근무자로 일병이랑 농을 나누고 있었지. 근데 5분이 지나도 얘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 새끼 하고 얘를 찾으러 나왔지. 행정반을 나와서 복도로 나오니까
불침번 2명이 어슬렁거리고 있길래 불러서 내 아들 군번 봤냐고 물으면서 화장실로 향했어. 당연히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있을 것 같았거든. 아니, 얘가 화장실 갔다가 나한테 온댔거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 문을 열었어. 불침번이랑 얘기를 하면서 말이지. 화장실 문은 나무로 되어 있고 문이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문을 열면 왼쪽에는 소변기가 일자로 있고 오른쪽에는 대변 칸문이 일렬로 서 있지. 아니, 생활관을 왜 가? 담배 피자고 했다니까? 하면서 문을 열었지. 근데 웬걸 오른쪽 일렬로 대변 칸문이 있는데 내 기준으로 두 번째 칸문만 닫혀 있고 다 활짝 열려 있더라고. 그냥 난 별 생각 없이 당연히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문을 두드렸지. 그때 불침번에는 내 뒤에서 화장실 문에 몸을 끼워놓고 문을 잡고 있었어. 그니까 내가 들어온 이후로 문이 한 번도 닫히지 않았던 거지. 똑똑 2번 노크를 했어. 나는 남의 배변 중에 회방을 놓을 인성이 아니거든. 노크를 하고 1초에서 2초 사이에 바로 안에서 똑똑 답신을 보내더라고. 그래서 바로 뒤로 돌아서 불침번한테 갈굼을 시전했지. 야, 여기 있잖아. 근무를 어떻게 서는 거냐라고 시작해서 잔소리를 하면서 둘이 같이 화장실 문을 빠져 나가서 문을 닫았어. 근데 문을 닫고 말을 마치고 고개를 돌렸는데 얘가 저 옆에 생활관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거야. 뭐지? 너 왜 거딨냐 했더니 장구류 해지하고 왔습니다. 담배 피러 가십니까? 제가 콜라도 꺼내왔습니다 하는 거야. 그때 내 위치는 화장실 문 바로 2보 정도 앞이었고 이때는 화가 났지. 불침번이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잖아. 아들 군번이 생활관에서 나오니까 불침번 사수도 얼굴이 굳더라고. 나도 화를 누르면서 뒤로 돌아서 화장실 문을 열었지. 근데 화장실 대변기 칸이 전부 열려 있는 거야. 여기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뭐지? 싶은 거지. 불침번이 당황해서 들어와서 같이 들어와서 칸막이 문을 하나하나 열면서 봤는데 역시나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뒷목 쪽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는 거야. 화장실 문 앞에서는 내가 계속 서 있었고 창문으로 나가거나 그런 개소리는 군대에 가본 사람이면 다 말도 안 되는 걸 알 거야. 너무 무서워서 얼른 나가서 말했지. 너 똥 싼 다음에 방금 누구 있었는데 아무도 없다.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똥을 싸러 들어갔을 때도 화장실 둘째 칸 문은 닫혀 있었대. 그래서 첫 번째 칸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자기가 나올 때까지 문은 닫혀 있는데 인기척은 전혀 없더라는 거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소름이 너무 돋아서 무서웠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지. 불침번 2명 다 불러서 확인을 했지. 화장실 간 사람 있냐 없냐. 근데 본인들이 중앙에서 돌아다니면서 근무 제대로 섰고 나온 사람은 얘밖에 없다는 거야. 얘가 나와서 화장실을 갔다가 조끼랑 탄띠 벗으러 생활관에 갔고 그 후에 내가 나와서 갈구면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노크를 한 거지. 그리고 문을 닫고 다시 열었는데 똥칸문이 열려 있고 화장실은 비어 있던 거야. 진짜 난 귀신을 믿지도 않았고 야간에 그 시설도 안 좋고 산속에 있는 부대 내부를 순찰할 때도 안 무서웠는데 내가 직접 겪으니까 어이가 없고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틀 동안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서 전우조를 데리고 다녔지. 그 낡은 건물의 화장실도 낡고 문은 또 나무로 되어 있어서 끼익끼익 소리도 나. 하나 더 말해볼게. 이건 포진에서 겪은 일이야. 총 4개의 포진이 있었는데 1포부터 4포까지 4개가 원형으로 위치해 있고 산속에 있었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GOP 철책이었지. 해가 틀려 근무였어. 4시에서 6시 근무였던 걸로 기억해. 문제는 산포였어. 산골짜기 사이에 위치해 있고 거기가 뭔가 더 어둡고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위치였어. 근무를 서면서 매시간 포를 확인하러 포진 4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른 포들 들렸다가 산포를 올라갔지. 부사수는 내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고 별 생각 없이 포진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수백 명의 사람이 아우성치는 소리. 말로 설명하기가 이상한데 사람들의 비명인데 깨악이 아니고 뭔가 차분한데 시끄러운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진짜 너무 놀라서 뒤로 돌아서 부사수를 쳐다봤는데 얘도 사색이 된 거야. 그래서 얼른 뛰어서 둘포로 다시 내려가서 행정반에 보고했더니 개소리 하지 말라더라고. 그리고 금방 해가 떴고 해가 뜰 때까지 부사수랑 나는 진짜 무슨 소릴까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어. 아직도 그 소리는 생생해.
비명 아닌 비명인데 진짜 수백 명이 동시에 웅성웅성 하는 소리 같은 거였거든. 짐승 소리는 절대 아닌 그 소리는 뭐였을까? 그 포진에 무덤도 있는데 비석에는 총알 자국이 막 박혀 있어. 거기서 전쟁 때 고지탈환하려고 혈투를 벌였던 곳이래. 그래서 그런지 이상한 일도 많고 기계호 작동도 엄청 잦더라고. 여섯 번째 이야기, 할머니와 강아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정말 철없이 동네 애들은 다 물고 다니면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때 가장 친한 1살 어린 동생과 오락실에 한창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오락실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몰래 다니곤 했죠. 그러니 돈도 구할 곳이 없고. 근데 어느 날 노란 황구 한 마리가 갈피를 못 잡고 돌아다니길래 1살 어린 동생과 강아지와 놀아줬죠. 놀아주다가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다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집을 찾아줘야겠다 싶어서 둘이 이곳저곳 돌아다녔죠. 근데 어느 허름한 골목 파란 대문 앞에 70대쯤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황구가 할머니에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주인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가서 말씀드렸죠. 할머니 저희가 이 강아지랑 놀아주다가 주인 찾아주러 돌아다녔어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대뜸 말씀하시길 아이고 고맙다. 근데 너는 명왕님이 지켜주셔서 걱정은 없겠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부모님께 집에 와 말씀드리니 그 할머니 집에 다시는 가지 말라 하셨죠. 그러시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며 앞으로도 황구가 보이면 집으로 데려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린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죠. 앞으로 이 강아지만 데려다주면 오락실에 다닐 수 있겠다. 라고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황구가 동네에 돌아다니나 안 돌아다니나 찾아보고 황구가 보이면 껴안고 신이나 할머니께 데려다줬어요. 물론 부모님이 다신 가지 말라고 하셨던 얘기는 무시한 채로.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집이 다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나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 다음날 황구를 찾아다니는데 할머니 집 골목 근처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지저분한 몰골. 그래서 껴안지는 못하고 황구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할머니 댁에 데려다 줬어요. 그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다 허물어진 집 앞 대문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돈을 주지 않고 제사상에 올리는 사탕을 줬을까요? 그게 또 한 일주일 정도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엄청나게 혼이 났고 그 집에 가지 않았죠. 그러다 몰래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황구를 데려다주고 어머니에게 메타작을 맞은 지 3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황구로 보이는 형체가 거의 뼈만 남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바로 자식들이 와서 집을 허물었다고. 그럼 저에게 사탕을 주신 할머니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리고 황구는? 그리고 그 사탕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제 방 서랍의 휴지에 쌓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버리고 싶지 않네요.